소장님께서 왜 국가정책제안서를 털으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에 정치권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내용이 어떻게 담겨 있습니까? 예, 광고에서도 내가 이 신문 광고가 한국일보, 국민일보, 서울신문, 경향신문 4개의 신문사에 나갔는데 에어컨 운전을 종료합니다. 그 에어컨에서 지금 인공지능 에어컨이라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계절어입니다. 그 내용은 핵심이. 사실 우리나라가 2003년 11월 10일자 더 타임즈지에 나온 내용에 의하면 최고 IQ 국가로 나와 있습니다. 185개국 당시 IQ 평균 랭킹 보도가 됐는데 국가별 이것은 새로운 인종차별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대단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발표할까 말까를 망설였다고 합니다. 이 내용이 그 다음에 즉 2004년 월간조선 이후로에 그대로 인용각색 보도했는데요. 도서관에 가면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위가 평균 106으로 코리아입니다. 2위가 평균 100으로 노스코리아, 북한이다. 1, 2위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거죠. 이게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 국민들은 근면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한데 이놈의 정치판이 뭐 이런 소리를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개판이다. 저는 개판이 아니에요. 닭개째. 개판이다. 이게 닭머리다. 개머리면 차라리 낫지. 그래서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야 된다. 해서 이제 그 책을 썼고, 저는 플라톤의 그 지성주의를 좋아하고, 최초 대학 아카데미아를 설립해서 철인왕 제도를 주장했습니다. 뭐냐? 왕은 철학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35년 이상 교육을 받은 자가 되어야 된다. 저는 여기 잠깐 인간연구소장으로도 또 재직하고 있습니다만 19세부터 59세까지 약 40년간 인간 및 하나님 또는 하늘에 대한 연구를 했고 그러면 19세부터 했으니까 40년간인데 59세까지니까 그러면 제가 9살에 학교를 갔어요. 국민학교를. 그러면 10년을 더 하면 약 50년간 연구를 한 그런 바탕으로 한번 국가를 개조해 봐야 되겠다. 이제 핵심이 그런 취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정책제안서라는 책을 발간한 바 있습니다. 네, 정책 제안서에 담긴 내용이 현 제도권 정치에서 수용을 하는 겁니까? 안 하면은 이제 하라고 한 건데 머리마다 써놨죠. 현 국가 지도자 또는 위정자들은 본 제안서에 들어있는 이 내용을 반드시 심도 있게 연구해서 또는 더 깊이 보충해서 실행해라. 그러지 않으면 본인이 직접 나서서 실행하겠다. 근데 현 정부에서도 이거 인용한 내용이 있습니까? 예? 현 정부에서. 현 정부에는 제가 보기에는 거듭도 보지 않죠. 그 이유는 뭡니까? 이유는 기득권 세력들의 어떤 자기들 밥그릇 차지론도 있지만은 내가 보기에는 헌법 제22조 2항에 보면 발명가 과학기술자를 법률로서 보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절대왕정 시대 세종대왕 때도 천민 장영실을 면천을 합니다. 강력한 양반들의 그 반대를 무릅쓰고 어찌 천민을 면천을 하냐 이거요. 양반을 만드냐 이거지. 옛날 그 시대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이 강력한 면천을 시행하면서 반대에 부딪혀도 사실 한글 발명도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그 사대주의 그런 상태에서 그 한문을 중시해야 됩니다. 그런 강력한 어떤 시대적 저항에도 저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들어냅니다. 그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단순히 세종대왕을 뭐 단순히 보면 안 됩니다. 물론 세종대왕상이 저리 서 있는 그 세종로 있죠. 근데 대단한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최고의 지도자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런 분이라 우리가 더 좀 그분에 대해서 알고 해야 되지만 한글도 그렇습니다. 한글 발명도 대단한 그 반대를 부릅쓰고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천민을 면천을 해서 양반으로 만들어 키운다? 이 보통일입니까? 그럼 지금은 어느 시대인데? 왕정 시대도 아니고 민주주의 시대인데 또 헌법에 제시되어 있는데도 뭐라고?
헌법 제22조 2항을 했습니다. 발명가 과학기술자를 물론 작가라는 말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핵심적으로 법률로서 보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호하기는커녕 제 기술을 압수수색까지 합니다. 그래 저 드린 자료에 의하면은 내가 프로필자로 또 별도로 냈습니다. 그 압수수색은 뭐 울산지방검찰청 모 검사 마 검사입니다. 사정없이 언론에다가 저 후리칩니다. 신문에다가. 그러니까 계속 결국 검사가 조사받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기술을 보호하고 발명가를 보호하고 지켜주기는커녕 어때? 이걸 압수수색까지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개탄에 맞지 않고 제가 목숨 걸고 한번 나가야 되겠다. 개조해야 되겠다. 이제 국가에서 해임 지도자들이 이걸 받아들이고 열심히 막 성실히 자문도 하고 하면서 실행하면 몰라도 아니면 반드시 직접 나가서 내 그 실행을 도모가 되는데 조금 더 부언을 하면은 이 발명가가 정치를 해야 된다는 주장이 아울러 주장을 펴는데 이유는 국부를 누가 창출해요? 현 정치 지도자를 창출할 수 있어요? 도둑질 안 해먹으면 다행이지. 역대 대통령들이 전부 다 누구도 할 것 없이 누구도 할 수 없이 대통령 다 빼먹었잖아요. 흔히 딱 말을 하면 국부를 창출하는커녕 국민들이 그리 열심히 노력해서 그 세금 내고 하는 것을 지도자들이 국부 창출합니까? 빼쳐먹지? 네, 이게 지금 방송에 나간다 하니 말은 좀 조심하겠습니다. 막말 해도 됩니다. 난 트럼프 그런 면에서 조금 좋아합니다. 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발명가가 정치를 해야 되는 이유는 특허전쟁, 기술전쟁 시대를 하잖아요. 전쟁입니다. 전쟁. 영토전쟁 시대는 이순신 장군 같은 장군이 필요하잖아요. 영토전쟁이니까 뭐 체구도 크고 막 칼을 휘둘러야 되니까. 근데 특허전쟁, 기술전쟁 시대라고 하잖아요. 듣잖아요. 근데 이제 각 국민들로서는 당신들이 특허나 기술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슴에 와 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발명가는 평생 발명가 역할을 했죠. 25세 때 첫 특허를 발명했 기록이 있죠. 자랑이 아닙니다. 이거는 있는 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노벨상 노벨은 30세에 첫 특허를 받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그걸 기록으로 남기려 한 건 아닌데 저 기록을 보니 25세 때 첫 특허를 받았어요. 흔히 이 발명가가 나서야 국부가 창출된다. 그리고 저는 사상가이면서 자타가 인정한 작가이고 또 정치가로서도 활동을 하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세종대왕도 발명가였다. 이런 취지에서 결국 이것에 대해서 현 유정자들은 거듭도 보지 않는 방향, 이 박근혜 정부 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복해서 이제 질문을 드리면은 현재 국민들은 이 책이 한번 베스트셀러가 됐었어요. 이 책이. 그럼 과연 국가정책 제안이라는 게 메인 화두가 뭐냐? 무엇을 얘기하고자 했느냐? 뭐 그런 부분의 것도 좀 궁금해하는 겁니다. 메인 하두라는 게 아까도 국가개조론이라고 했는데 메인 하두는 뭐냐 하면은 제가 국가정책연구소라는 상호도 가지고 있습니다. 세무서에 등록이 돼서 그 명함도 제가 갖고 다닙니다. 명색이 국가정책연구소장으로서 국가정책이라는 것은 국가가 어떠한 정책을 펴야 이 최고 IQ 국가이기도 하지만은 국태민안, 국가가 안전하고 또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 국가정책 주초점이 되어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시대에 맞는 정책이 다르다 이런 거죠. 세종대왕 시대의 국가정책이 다르고 또 지금은 21세기 최첨단 과거 시대를 가는 국가정책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생각에서 국태민안 말은 많이 합니다. 잘합니다. 국가가 안전하고 국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국가정책이 돼야 된다. 그러려면은 최첨단 과학 시대에 최첨단 과학 국가정책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 각도에서 무슨 세종대왕 때, 무슨 조선시대 때 또는 서양, 뭐 미국 이런 국가정책이 아니고 최고 국가답게 한국에 맞는. 가령 우리나라는 산이 뭐래요? 산이 몇 프로예요? 혹시 여러분들 아세요? 우리 산이 정확히는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한 69%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70%부터 65% 애매하니까 약
3분의 2죠. 3분의 2가 산입니다. 그러면 이 산에 맞는 국가 정책이 있겠죠. 저 사막지대하고 다르겠죠. 이거 대표로 나온 것이 터널형 저수 다단계 수력 발전 시스템이 나옵니다. 이것은 사막지대는 쓸 수가 없습니다. 이명박 시대에 이걸 모 신문사에 가지고 갔어요. 보도해라. 그 한반도 대우나 또는 4대강을 반대할 것만 아니라 대안을 세워야 되지 않냐. 대안으로서 내가 이걸 갖다 준 겁니다. 근데 좀 아쉬운 것이 이 보도를 하는 건데 가령 그것은 그 내용은 간단히 얘기하면은 지류 관리 시스템인데요. 지류를 관리하면 본류가 범람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곳에 터널을 뚫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저수 물을 보관하는 보존하는 또는 가두는 시설의 핵심이 저수지 아닙니까? 대형 댐이죠. 그 문제가 첫째는 수몰 지역이 나타나는 거죠. 왜 낮은 지역에 하는 것인데 왜 낮은 지역에 물을 많이 모으니까 그럼 수몰 지역이 나타나죠. 근데 그 수몰 지역이 낮은 지역이다 보니까 그 좋은 옥토, 농토가 아니고 옥토 또는 그 주택가 또는 그런 데 사람이 살았으니까 유물이 있겠죠. 만약에 발견되지 않고 했으면 영원히 수장돼 버리죠. 이런 맹점이 있죠. 그 댐. 근데 우리는 터널형 저수 다단계 수력 발전에 가서는 댐이 아니고 보호 개념으로 약간 막습니다. 이거 다 자세히 설명해요. 그래 그냥 산속으로 터널 뚫어버려요. 터널 뚫는 기술이 세계 1인 줄 알아요? 일본을 제끼고 세계 1위입니다. 터널 뚫는 기술이. 뭐 기술 1위가 많습니다만은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1시간에 11m를 뚫고 들어가 버립니다. 터널을. 세계 1위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터널을 뚫어서 그 터널 속에 물을 가둬요. 그리고 또 수력 발전, 또 어떤 농경이 생기죠. 또 어떤 또 물을 이용해서 물을 활용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뭐 양어장이나 이렇게 고산지대 야채 물이 있으니까 위에 가들. 그다음에 또 다단계 수력 발전하고 뭐 다단계가 다 나쁜 것만 아니에요. 또 그 발전소 또 수력 발전하고 또 이게 기가 막힌 게 아니에요. 이게 일석이조가 일석칠조라고 해놨어요. 관광단지까지 돼버려요. 조성이 된다 이거예요. 전국도 정원화 사업도 내가 주장을 했는데 전국도 정원화 사업과 연계하면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될 수 있다. 초일 국가다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나라에 맞는 지형이나 환경이나 문화나 이런 국가 정책을 제가 좀 표현했다는 거죠. 또 아울러 쫙 한 가지만 더 붙이면 이게 지금 세계에서 가장 잘 산다는 싱가포르 지도자 이강호가 쓴 책입니다. 상당히 두껍죠. 근데 인류 국가의 글인데 인류 국가의 길을 아주 참 대단해요. 내가 읽어봐도. 근데 저는 초인류 국가를 주장하거든요. 저희 책 곳곳에 인류 국가를 앞서는 미국이나 영국보다 앞서는 국가를 반드시 어때요? 세울 수 있다는 거죠. 나는 당당히 말한다 써놨어요. 반드시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생각과 그런 사상과 그런 아이디어로 이 국가 정책 아주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해놓은 거죠. 지금 이제 소장님께서 저술하신 국가정책 제안서를 4박 5일 동안 제가 읽었어요. 아이고, 목요일날 갖고 가서 읽었는데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내용 중에 이제 괄목할 만한 것이 있다면은 그래요. 무충전 무공해 꿈의 자동차. 그거 그랬어. 어떤 겁니까 이게? 재미있는 질문인데요. 참 모든 국민이 알아야 되고 세계인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저는 25세 때부터 그 발명을 해왔다 했는데 저는 사실 공고나 공대를 나오지 않았어요. 법대 출신인데 저희 선친께서 외정시대에 제가 46km 졸업한 소학교라 그러지 옛날 소학교를 9회로 졸업하셨더라고요. 19세에 도일합니다. 일본을 건너갑니다. 가서 한문을 읽으시니까 조선징도 글을 읽을 줄 아냐 그더래요. 그 말 이해하시죠? 지금도 해만시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 저희 선친은 일본 오사카 대판에 있는 내셔널 전기 전신인 마스시다 전기 회사가 있어요. 거기 공장장 일을 하십니다. 일본인을 다스립니다. 정식 직원 되기도 어려운 그 시기에 지금도 어렵죠. 일본인을 다스리는 공장장을 하셨는데 그러한 DNA를 받았다 할까? 이런
타고난 기질로 했는데 아까 질문이 핵심 뭐 아까 질문 네, 우리 이제 무공의 메모나서 네, 무충전 꿈의 그래서 이제 정자.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발명가 기질이라는 거죠. 부모로부터 보니 그 저기 노벨도 본래는 작가가 되려 했더만 보니까 근데 아버지가 그 화약을만 제조하는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아가 성실하고 영역하니까 그 아버지가 그리 거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이나마이트까지 발명해서 많이 가슴 아파했죠. 그 건설업이나 인류 발전에 써야 되는데 폭탄으로서 보니까 가슴 아파하는 일이 있습니다만 무주무충전 자동차는 하늘이 내린 기술이라고 자타가 인정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영어로 non-station system 드림 비어꼴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자동차라지만 일반 전기자동차는 충전소를 세워야 하고 6시간, 7시간 충전을 해야 되는데 급속 충전을 해도 30분을 해야 되잖아요. 빠르다? 아닙니다. 1시간에 2대밖에 모르니까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저희 자동차는 바퀴가 돌아가면서 전기가 나오고 전기는 돌리면 나오는 것인데 그다음 브레이크를 밟아도 전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엑셀레이터를 밟아도 엑셀러레이터라고 합니다. 표준말 하면 엑셀러레이터를 밟아도 전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엑셀러레이터를 반을 밟으면 반은 전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리막이나 엑셀레이터를 놓쳐. 근데 가솔린 자동차는 돌아가야 안 돼. 그 기름을 먹어요. 1000rpm 돌아가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우리는 놔버리면 전기는 안 들어가고 내리막길이니까 100% 전기가 나옵니다. 이런 기술.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밟으면 전기가 나오면서 발전부하라는 용어인데요. 차가 쓰니까. 이게 세상에 놀란 기술인데 처음에는 미국선 믿질 않았어요. 주유소나 충전소에 가지 않아도 자동차가 간다 하니까 과거 나라 미국에서 믿을 리가 있겠습니까? 동양적 신비주의에 빠지는 허망한 놈이다. 이랬는데 와서 보니 누가 왔다? 하버드 대학원 출신 아주 그 과학자들이 왔어요. 대표적인 과학자가 웨그스텍 공학 박사인데 저 책에도 그 사진을 게재했죠. 와서 보니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인류가 줄 수 있는 최고상도 받아야 한다면서 그 당시에 진행을 하면 자동차가 빨리 나오면은 100억 달러, 1조 원이죠. 투자하기로 약속을 갔어요. 뭐 누구죠? 그 주지수 누구죠? 항우석. 미국서 1조 준다 해서 안 갔잖아요. 그 미국서 때렸다는 말이 있죠. 안 가니까 그 큰 기술을. 근데 여기는 11조를 준대요. 근데 대한민국은 쳐다봐도 안 해요. 근데 기술이 그만큼 대단한 거고 저를 보고 뭐라냐면 뭘 보니까 알거든요. 이거 신기한 기술이고 인류가 줄 수 있는 인류가 줄 수 있는 재고상도 받아야 된다 했으니 당신은 돈을 벌 것 같은데 돈 벌어 어디서 하오?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직접 코앞에서. 그러니까 나는 그때 당신 몰랐어요. 뭘? 마인드 체크가 들어온 것이에요. 대표의 자에 대해서. 나는 그것도 모르고 순수히 이 머릿말에 첫머리에 써놓은 대로 지구촌 동료와 인류 공영 실현 바로 즉답을 했죠. 근데 저분이 딱 치더니 손을 치더니 미국 그 웨그스텍 공학 박사님께서 그러면 그렇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늘이 당신에게 감춘 자료를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히든 아카이브스라 돼. 히든 감춘 아카이브 ARCHIV에서 아카이브스 자료라 이거야. 하늘에서 감춘 자료를 당신한테 쏟아부었다 라고 말씀했듯이 자타가 이제 저도 이걸 하늘이 내린 기술로 보지 저 단순한 머리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무충전 무공의 의무자동차는 이게 그런 기술이고, 그러니까 자동차가 기름도 물도 없이 간다는 건 뭐냐면 충전도 없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자체 발전기가 약 100여 개 붙어 있어요. 활성적인 발전기가. 이거 놀랄 일 아닙니까? 그 다음에 기술을 가지고 이제 미국서는 주 단위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뭔 말이다? 이번 주에 왔다가 다음 주에 또 왔어요. 주 단위로. 미국서 그 거리가 얼마입니까? 근데 중국은 이 기술을 가지고 내가 가봤어요. 이 기술 때문에 세상 보는 눈이 달라졌다면서 항청과공 그 이름은 미국 같으면 나사 같은 회사 있어요. 중국에. 그걸 포함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3번을 왔어요. 중국에서. 제발 중국으로 오시라고. 중국은 당신 같은 발명자가 필요하니까 제발 오라고. 오면 얼마든지 연구시설을 대주겠다는 거예요. 가고 싶은 어떤 그 유혹도 생겼어요. 왜? 우리나라 쳐다보도 않으니까. 이 엄청난 국부 창출 기술을 그냥 쳐다보기는커녕 그냥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 이제 가고 싶은 유혹도 생겼는데 그 잘 고려를 해서 아직까지 안 간 상태고 덧붙여 조금 마무리를 하면 이 기술은 지금 테슬라죠. 테슬라 최고 유명한 뭐 자동차 정작 유명 한번 딱 주문 신청을 해라 그러니까 25만 대 바로 와버려서 25만 대 자동차가 출시도
만들어지도 없는데도 그걸 주문하는 거예요. 지금은 한 50만 대 넘은 건 알고 있습니다. 거의 100만 대 돌입했을 걸로. 미국 테슬라. 웃기는 일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저 미국 사람 들으면 어쩔지 모르지만 조금 더 부언하겠습니다. 그거는 배터리 조합 기술을 해가지고 배터리를 7,000개를 붙여놨어요. 7,000개를. 배터리를. 이게 정자국자 반이 뭐라고 무슨 가격이에요? 혹시 알아요? 전기 자동차 예를 들면 5천만 원이면 2,500만 원이 뭔지 알아요? 배터리 가격이에요. 이게 배터리를 7,000개 붙이면 1억 가까이 하잖아요. 그거 비싸요. 그리고 배터리가 크니까 충전 시간도 오래 걸리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조금 그래요. 뭐 미국 사람 듣기는 좀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는 발전기 100개를 붙였어요. 발전기가 전기가 나온다. 자 여러분 배터리 7,000개 붙인 게 그게 아담 머리가 좋은 거예요. 발전기 100개가 낫겠어요. 반드시 기본적이죠. 그래서 세상이 놀라는 세계적인 기술 이런 기술이 탄생한 걸 이렇게까지 이 국가에서 쳐다보지 않는다 하니 책까지 이제 펴낸 것이죠. 그래서 무충전 무공의 꿈의 자동차를 하면 하늘이 내린 즉 석유 교활과 고유가 시대 또는 환경 오염이 심각하죠. 이런 시대에 하늘이 내린 기술로 보고 엔진 자동차가 100여 년 갔듯이 이상 갔죠. 이 기술은 앞으로 100여 년 이상 간다고 보는 핵심적인 기술. 이제 무충전 무공해 꿈의 자동차가 예, 그렇 됐습니다. 현실화될 경우에 뭐가 됐을 때? 현실화될 경우에 현실화됐어요. 이게 자동차 산업의 신기원을 이루는 거거든요. 근데 반면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기존의 기득권 오일 생산업체, 가스 생산업체 이쪽의 대항이 만만치 않을 텐데. 아, 이 참 대기자 이렇게 그 핵심적인 질문을 잘 던지네. 일반 다른 분들도 이제 그런 질문을 던진다면 좋은 질문입니다. 왜 좋은 질문이냐면 저는 발명가이고 또 사상가이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국회의원 한번 출마한 적도 있는데 기자들이 모여서 내가 만약 대통령이 되면 가장 작은 나라부터 방문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게 그 똑똑한 기자예요. 국가 이익을 생각해야지 무슨 작은 나라부터 가요. 이렇게 가요. 그때 자 이명박 대통령 내가 지명을 하겠습니다. 대통령 때 신문에 난 것이 이명박 대통령 당선된 뒤에 미국 먼저 갈까 러시아 먼저 갈까 중국 먼저 갈까 또 어디요 일본 먼저 갈까를 고민을 하는 거예요. 4대 강국이죠. 그 고민한 건 신문에 났다니까. 근데 결국 미국부터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 4대 강국 중에 어느 나라를 먼저 가냐 늦게 가냐는 국익에 좀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나는 뭐라 그랬어요? 가장 작은 나라부터 간다 했잖아요. 그러면 가장 늦게 가는 나라가 돼요? 가장 강하다는 얘기니까 이것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가장 작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까지 한번 알아봤어요? 혹시 알아요? 이제 가장 작은 애 조금 변동이 생기더라고. 인구 수 같은 거. 투발루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투발루. 투발루 나라인데 인구가 8,000여 명밖에 안 되는데 어느 섬인데 지금 가라앉고 있대요. 물이 차니까 온난화 때문에 참은 8,000명이니까 우리나라라고 이사로 와라. 내가 그럴 마음도 있는데 투발루를 어떻게 올까 이렇게 아들한테 얘기했더니 아들이 비소리 했어요. 우리 여담입니다만 아빠 예. 아빠 왜? 그러면 간단합니다. 이거는 뭐. 나라가 작으니까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아니 투발루라는 나라가 현재는 그 당시에는 가장 8,000여 명의 섬나라인데 그래. 그래서 그러듯이 이 산유국에서 공격을 하겠다. 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인데 질문을 잘했는데 저는 역발상을 해요. 누구 뭐 전에 국제 양정모 뭐 가셨습니다만은 아프리카를 가서 신발 팔 수 있는 거 시장 조사해봐. 아이고 시장을 조사를 시켰죠. 아이고 사장님 얼토당토 버립니다. 그럼 맨발로 다니 무슨 신발을 팔아요.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양정모 우리 아는 대로 어때요? 신발을 신는 문화를 가르쳐라 했잖아요. 역발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정주영 회장 유명한 일화가 있죠. 중동 뭐 어떻게 개발 사업. 아이고 안 됩니다. 덥고 여름 그냥 모래 푹 덥고 물도 없고 더우면 밤에 이러면 되죠. 물 없어 수로 만들면 되죠. 해서 대대적인 발상을 했잖아요. 그러듯이 이 질문이 아주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잘 하셨는데 결론 석유는 언젠가는 고갈되죠. 앞으로 50년? 어쩌면 30년도 안 되는 말이 있어요. 고갈된다. 근데 석유는 고유기화물입니다. 먹는 것까지 나와야 안 나와요. 옷부터. 그래 안 그래요? 뭐 무슨 플라스틱부터 해가지고 그렇죠? 이걸 태워버리는 거예요. 아깝게 태우는 거예요. 그 고자원을 언젠가는 고갈될 거예요. 그냥 그 대표가 자동차예요. 좀 필력이 달리겠으면 막 태워버려.
태무 온난화부터 해서 매연까지 나는 만약 그것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야. 언젠가는 고갈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고유기화물을 고부가가치를 맞아요? 흔히 나는 산유국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질문인데 갑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대표적으로 지난 뭐 외교를 잘못해갖고 뭐 어쩌니 저쩌는데 외교를 정확해요. 그 대기자에만 가십시오. 가서 나랑 같이 만나요.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뭐라고? 언젠가는 고갈될 그 석유자원 고부가가치로 만드세요. 석유화학 제품이 석유화학 기술이 대단하잖아요. 이번에 뭐 좀 벌써 왔더만 사우디아라비아 석유화학 기술 우리나라 발전됐죠. 특히 여천은 우리나라 50%가 넘는 약 54% 석유화학 제품을 만든 여천화학단지 대단히 발전됐죠. 이게 석유화학 기술 이번에 준다고 또 약속을 했더만. 근데 그렇게 멍청이 주지 말고 조건적으로 준다 이거예요. 이 석유화학 기술을 줄 테니까 그럼 돈을 받아야죠. 기술 주니까 부자니까 지금은. 그리고 고부가가치로 석유를 그냥 싸게 100달러 뭐 110달러 그렇게 파는 게 아니라 한 드럼당. 그럼 몰라 부가가치면 1000달러 이상 생산될 거예요. 거의 고부가치로 하면은 그리 고화학 제품을 만들어 팔고 그러면 자동차는 기름도 물도 들어가지 않은 내 자동차를 만들어 주겠다. 어때요?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공격을 까요? 보호를 까요? 반드시 욕제를 보호를 하겠죠. 이런 새로운 발상으로 이미 연구를 다 했어요. 우리나라가 최고 IQ 국가인데 그런 일반 그런 공격적인 말이 올 때 다 대안을 제시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질문인데 뭐가 그 어떤 기득권 그 석유화학 그 어떤 석유를 생산하는 국가나 또는 석유 정유업체 공격은 좀 받을 수 있을 수 있는데 적어도 산유국 지도자들로부터는 보호를 받을 것이다. 네. 그런 제안을 합니다. 네. 그래서 서로 상생하고 지구촌 전체적으로 보면 지구촌 전체가 사는 그런 상생 프로그램을 돌 수 있다. 이렇게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꿈의 자동차로 대표되는 무충전 무공해 자동차 네. 언제쯤 출시할 예정을 갖고 계십니까? 아, 좋은 질문입니다. 좋은 질문만 하시네요. 네, 다 제가 하고 싶은 질문만 하시는 거예요. 언제쯤 상용화 또는 이거 현실화되냐는 얘기죠. 이거는 마음먹은 대로 한다. 이거 책도 있어. 내가 지식이 약하니까 마음먹은 대로 된다. 이거 여러분 이거 기자들도 이거 한번 책이 좋아요. 이거 내놨을 건데. 대기자님, 나는 제목만 보고 책을 삽니다. 내용은 안 봐요. 그냥 제목 좀 그래 제목 보고 다 산 거예요. 상상하라 그대로 이루어진다.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뭘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지냐? 적어도 이제 국가를 봅시다. 현 대통령이나 국가 이정재가 이거 빨리 현실화시키겠다 그러면 이거 대대적으로 집중해요. 이게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미래창조 갖고 만들어놨잖아요. 뭘 했어요? 아니 뭐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만 나 지금 가만히 지켜본 거예요. 미래창조 갖고는 새로운 부를 만들었잖아요. 미창부랑 함께 미창부는 또 안 되잖아. 지금 뭐라 불렀죠 그때. 줄여서 미창부랑 함께 무슨 미래창조과학부. 근데 뭘 도대체 하는가 기대를 하고 봤는데 뭐 결과 있어요? 이 기술만 갖다 들이대도 죄송합니다. 뭐 박근혜 대통령에서 저 안 갑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감옥에 안 갑니다. 이게 대대적으로 국가를 살리는 기술을 가지고 펼쳐보세요. 예? 막 경사가 나는 건데 그래서 아까 언제 현실이 되냐? 국가 단위죠. 국가 단위로 대대적으로 밀어버리면 자 이명박 대통령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은 그 정책이 22조를 퍼붓다고 하잖아요. 네. 지금 보 뚫고 있죠. 또 헐어버려요. 수위가 높으니까 주위 농경지는 수몰이 되었고 작물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이웃나라 일본을 좀 비해서 죄송합니다만 일본은 있는 보도 뜯어버렸어요. 무슨 그런 장난을 해요. 나는 장난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초기부터 나는 그런 주장을 했죠. 그 장난 아니에요. 22조를 쏟아봐요. 그래 좀 헛소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시장 때 서울시장 때 이명박이 청계천 했죠. 그 조선일보가 잘 때렸더만 사설에서. 청계천 좀 성공했다는 것은 자기 전문 직업 검증한 것이 정치력은 아니다 했거든. 아니 똑같이 대통령도 그냥 건설만 하는 거야. 어? 똑같이. 응? 그러니 저 망조까지 들어붙는데 그 22조라 저 한반도 대화는 안 되니까 4대강으로 돌렸잖아요. 자 보세요. 저 대기자님. 제가 강의할 때도 그렇습니다.
단순한 아이디어입니다. 단순한 자기 생각, 아이디어보다 그냥 이명박 단순한 생각이죠. 그게 국가정책 된 거 아닙니까? 만약에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내 아이디어, 내 특허를 예를 들면 저작권까지 해서 국가정책을 하겠다는 말이 뭐 제 특허를 가지고 아닙니다. 기술을 사가지고도 올판인데 대통령이 된다면 만약에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국가를 위해서 쓴다.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이명박 대통령은 단순한 자기 생각인데 우리는 특허는 단순한 내 생각이 아니죠. 특허청, 국가기관에서 첫째, 신규성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허는. 신규성만 되면 안 돼요. 둘째, 진보성. 새롭다고 하면 진보가 돼야 돼요. 셋째,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을 때 특허를 해주는 거예요. 국가가 특허청이라는 국가기관에서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다 해서 내준 이 특허를 국가정책으로 쓴다 해서 문제가, 하자가 있을 수 없죠. 자, 그래서 자꾸 이제 대답이 지니까 좀 주제에서 좀 빗나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언제쯤 실현되느냐 하는 것은 국가가 22조 중에 예를 들면 10조만 투입해도 1년 내로 사용이 됩니다. 이 엄청나게 10조 투입하면 1년 내로 내가 사용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안 되니까 좀 이어서 발표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일 갑니다. 외국으로. 러브콜입니다. 제발 빨리 오라 합니다. 나라는 아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내일 출발하죠? 3박 4일로 갑니다. 거기서 아마 좀 가난한 나라에 가서 좀 일을 해볼까 하는데 아까 그런 질문 투입하는 대로 그러니까 최단 기일은 이 대형 양산 체계는 바로 1년이면 되는데 언제든지 가능하다. 다 나왔습니다. 왜? 특허 나왔죠. 시험품이라고 특허 기술 나왔죠. 그 다음에 시제품까지 나왔으니 다 나온 겁니다. 캄보디아 가시는 걸 말씀하시는군요. 예? 캄보디아 이번에 출국하시는 걸. 아 그걸 꼭 대기자님이 꼭 지르네. 아 이거 그걸 좀 지금 발표를 할까, 아니 발표를 하면 될까 싶어 안 했는데 이 세계가 좀 들었어요. 만약에 내가 가는 국가는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국가가 될 겁니다. 네네. 우리 이옥재 소장님한테 수식어가 많이 붙어요. 사상가, 발명가, 정치가. 사상가는 아까 뭐 플라톤을 잠깐 말씀을 언급해 주셨고, 발명가는 지금 이제 기대님 말씀하신 건데, 정치가의 입장에서 이제 답변이 좀 중요한데 말이죠. 어차피 정치의 축이라는 게 보수 진보 이데올기를 근간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는 거 보면. 네, 근데 이제 보수 진보를 배틀을 하시더라고. 이념에 관한 사항들을. 그 이념 배틀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베타. 네. 예, 보수 진보에 대한 맞습니다. 진보성. 베타라고는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 한심스러운 겁니다. 이제 베타라도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왜 한심스럽다는 게 베타죠. 아니 저는 발명가잖아요. 아까 신규성, 특허, 진보성, 산업이 그러면 진보니까 이거는 보수가 아니에요. 그러면 보수 봐서는 나를 나쁜 놈으로 볼 거 아닌가? 예를 들면 발명가로 봐. 진보는 필수인 것인데 발전에 왜 꼭 보수만 돼야 되냐? 근데 우리는 또 진보라고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당연한 얘기고 또 온고이시시나 했기 때문에 일부 보수적인 거라도 좋은 거는 받아주고 진보라도 나쁜 것은 버리고 이러고 나가야지. 무슨 아까 개판 했습니다만 차라리 개머리는 낫지 개판. 뭐 영년이니까 개판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합리주의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저거 누구 아는 존경하는 시의원 색스포너 있어요. 그거 알 거예요. 색스포너. 이거 오셨어요. 홍순철? 그 유명하지. 존경하는 분입니다. 봉사를 그 체구가 하도 커서 네네. 나 차가 대형차인데도 예. 안 들어가는 거야. 앞에 타는데 어이 이 서장 나 좀 밀어줘 해가지고 그 체구가 나 2배는 될 거예요. 존경하죠. 그 순수하고. 예, 저도 존경합니다. 이분이 여기 왔을 때 뭐라는 줄 알아요? 저 들었죠 우리 실장도. 김정은 인권 존중하고 북한 주민만 잘 살게 하면 나 찬양한다. 이때는 박수도 나와야 되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인권 존중하고 어때요? 북한 주민 잘 살게 하면 돼요 안 돼요? 무슨 보수니 진보니 무슨 좌파니 우파니 이제 좌파라 하더라도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발전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문제성을 갖고는 좌파는 안 되고 보수라도 너무 지나친 보수로다 보면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아까 대 기자님답게 잘 질문했는데 저는 뭐 그런 보수 진보에 대해서 그 나누는 것에 대해서 현 시대에 맞지 않다. 그 조선 시대나 뭐 그냥 당파 싸움 볼 때나 맞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뭐 진보로 나누고 보수로 나누고 우파로 나누고 좌파로 나누고 무슨 뭐예요? 조선 시대 무슨 분파요? 뭐 노론 소론 있잖아요. 그런 것을 답습하는 시기니까 시대에 맞는 최첨단 과학 시대에 좌파 우파 보수 진보 한심하다 그 말. 정신 차려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나설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보수 진보를 정치적 의미로 부여를 하면은 상당히 진보하긴 해요. 예, 그런데 정치적 잣대로 되면은 근데 보수를 수고 진보를 리드미컬한 아직까지도 저쪽 우회를 연상하는 뭐 이런 거는 빼더라도 각 부분별 예, 그런데 뭐 경제 정책 상황에서의 보수 진보, 환경 정책에서의 보수 진보, 도시 정책, 교통 정책 각 부분별로는 대별될 필요가 있다. 이데올로기가. 그래야지 일단 참정권에 행사하는 국민들이 표를 던질 때 선택의 기회를 준 거 아닙니까? 자, 그것도 또 심각한 질문을 하시네. 대기자 앞으로 안 만나야 되겠네요. 보통 분야는 답변을 못 얻네. 자, 여기서 아주 핵심적인 질문이죠. 각 분야별로 보수, 진보 이런 것은 필요하지 않냐. 국민들은 또 선택의 어떤 기준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 핵심적인 질문이긴 하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간단합니다. 저도 대답이.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여당, 야당 표로 무조건 가립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당, 야당, 그 국민들 기준이요. 근데 지금은요, 여당, 야당 기준이 거의 없어져요. 국민들이 워낙 영리하니까. 또, 우리 시대만 해도 학부형들이 똥장군 지고 살았어요. 똥장군 지고 무학자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학부형들이 선생보다 더 나아요. 맞아요? 학부형이 어느 대기업 사장도 있고 그러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흔히, 지금 대기장께서 딱 날카롭게 지적을 하는데 그 유권자들의 선택 그 기준을 줘야 된다. 보수냐 진보냐 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이 그 기준이라는 것이 앞으로는 예를 들면 여당 야당 기준이 70년대 80년대 있었듯이 지금은 없어요. 별로. 그래서 보수 진보 이런 그 유권자들 기준도 앞으로는 변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진보라 하더라도 나쁜 것은 없어요. 버리고 나쁜 것은 왜 진보라는 쪽으로 나갈 필요가 없죠. 그거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똑똑한 학생은 선생 실력까지 알아버립니다. 그리고 중학생은 국민학생이 보기에 대단하지만 대학생이 볼 때는 어린애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좌파 또는 진보에서 뭐가 존재하는지를 저 같은 경우는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진짜 건방진 소리인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것을 빼고 나쁜 거는 보수에서 좋은 거는 취하고 나쁜 것은 또 빼고. 그래서 그 여기 상향 발전적으로 가는 이런 사람을 뽑으면 되지. 그 여당 야당 구분 없어지듯이 앞으로는 어떤 국민들의 선택 기준이 진보냐 보수냐라기보다도 어떤 사람이 합리적이고 보수에서 좋은 걸 취득하고 진보에서 좋은 걸 취득하면서 우리 국민을 진짜 진정으로 눈물 나게 가슴 저리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제시하는 거. 여기에 초점을 둬야지. 그것은 조금 앞으로 좀 변화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국민들의 의식을 그렇게 좀 바꾸는 데서 이 대기자님 같은 기득권 지식인들이 나서서 막 방송에서 보수 진보하고 막 편을 더 가릅니다. 지금 생산력도 없어요. 그리고 발전성도 없어요. 그냥 편가르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주부들 기득권 세력 때문에. 그래서 대기자님 같은, 나는 대기자님 존경합니다. 뭐 30년 이상 기자를 하면 대기자라는 걸 한다는 걸 들었는데 그 얼마나 존경스러워요. 그런 대기자 또는 여러 언론인, 학자, 박사들, 교수들 이런 지식층들이 이 보수나 진보의 어떤 무용론에 대해서 좀 가르치고 그래야 되지 않는가 이 봐줍니다. 조금 대답이 좀 지나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구주장은 변하면서 18대 국회를 출마를 이제 하셨고 그렇습니다. 또 광양시장도 출마를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와중에서 대통령에 반드시 출마할 것이라는 전제를 갖고 갑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21대 총선
출마하십니까? 예, 질문이 자주 좋은 질문인데. 그래 제가 좀 준비를 했죠. 저기 그 국회의원 출마는 이게 목표입니다. 네. 제가 이제 줬는데 제가 한복을 좋아하니까 왜 우리 것을 소홀히 하냐 하는 것에 참 한복같이 좋은 거 없죠. 그 다음에 이번에 시장 출마는 이렇게 나온 거죠. 이렇게 했는데 이때가 재밌습니다. 이거 참 중요한 질문인데 이거 18대 국회의원 선거인데 우수동 출마했는데 저기 그 관양서 출마했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 대사로 가 있는 우모 대사입니다. 그분하고 이제 양대결은 아니지만 하여튼 강력히 붙었죠. 그분은 이제 민주당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은 관양에서는 말뚝만 세워놔도 당선된다는 말을 인용할 정도로 민주당 무조건 나오면 돼버립니다. 그런데 제가 좀 머리 썼죠. 이 사람 4년 뒤에 반드시 대권에 도전한다 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다음 장에 보면 국회의원 당선 유무에 관계없이 4년 후에는 반드시 대권에 도전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이미 50년 이상 시행할 국가정책을 마련해놨다 하니까 어머나 이거는 실합니다. 좀 여기서 대답할지 모르지만 이옥재 당신 때문에 우모 씨가 떨어진다 했는데 그래가지고 저희 연설문을 세통을 치워버린 겁니다. 저희 MBC 방송 토론 저는 토론 안 하고 연설해서 인지도가 약 연설했는데 10분간 연설인데 재방송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 관양성관 찾아갔죠. 아니 옆에 하동은 2번 3번 재방송하는데 뭐 정적으로 재방송하지만은 옆에 가까우니까 하동 왜 재방송을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동문서답을 하는 거예요. 재방송 하려면 판사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뭔 말입니까? 법적으로 완전히 묶어버렸다는 그 뜻이에요. 재방송을 너희는 어찌하여 동문서답이더냐. 나는 다시 재방송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묻지 않고 왜 처음부터 재방송을 하지 않았나 묻지 않나. 그러니까 또 실수를 하는 거예요. 특정인에게 표가 몰릴 것 같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나니까 선관위에서 부정선거 해본 거예요. 이 사람이 대권 도전한다 했으니까 겁이 나는 거죠. 겁이 어느 정도 났냐. 관양은 인물과장입니다. 뭐 자랑이 아니라 지역 자랑이죠. 뭐 지역 편가르기는 아닙니다. 뭐 제주도 감귤, 뭐 전주 가면 비빔밥 하듯이 관양은 인물 자랑하지 마라. 순천 가면 미인 자랑 말고, 여수 가면 돈 자랑 말고, 불교 가면 뭐라고 주먹 자랑 말고, 고흥 가면 힘 자랑 말아 했겠다. 관양 가면 말 자랑하지 말았는데 관양 인물 과장인데 엄상섭 지역국회의원 국사에 나오죠. 그분이 옆집 사람이에요. 어머니는 뒷집에서 앞집으로 시집을 왔는데 그 자연불학치고는 300가구니까 가장 큽니다. 그 동네가 섬거리라는 것이 동네인데 뚜꺼비 섬입니다. 뚜꺼비에 살아요. 선거 이장을 진상 면장을 할 정도로 그 동네가 크단 말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엄상섭씨 조락할 때 봤더니 옆집이니까 차가 3트럭이 나왔대요. 책이 3트럭이 나왔대요. 그게 이제 지식인죠. 다독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엄상섭씨는 책을 처음 보고 끝을 보면 내용을 중간으로 알아본단다. 그런 그 인물고장인데 인물고장에 대통령만 안 나온 거예요. 그런데 작은 고추 맵다고 나는 박정희보다 키가 작으니까 박정희보다 더 맵대. 그러면 이제 아는 사람 알 정도인데 이렇게 해놨으니 큰일 난 거예요 이게. 그러니 연설을 막았는데 어느 뭐 이거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좀 얘기 나누는 것입니다. 모 씨가 당신 때문에 우윤국이 떨어진다 했다. 이거 보입니까? 이런 정도인데 이와 같이 이 대권에 대한 도전이 상당히 이슈를 했는데 남아 이런 중천금이니까 이걸 실현해야죠. 나는 남아 일언이 아니에요. 나는 남아 일문이죠. 문장에다가 박아버렸죠. 표현 좀 그렇습니다만. 그러면 이런 중만금이라는 이거는 문장으로 이리 박아놓을 정도면 인쇄해놓을 정도면 실현해야 되잖아요. 남아가 실현하죠. 도전을 합니다. 이 자료를 보면은 2012년이죠. 2008년에 4년 뒤에 박근혜 대통령 당할 때죠. 거기에 보면 전부 다 나오죠. 그 이제 대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제18대 대통령선거 도전 2012년입니다. 이것이 중앙선관위에서 나온 후보자 추천장인데 선거명은 제18대 대통령선거 추천 받는 자는 이옥재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2012년 12월 19일에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 추천한다. 무소속은 17개 시도 중 5대 시도 이상 1개 시도에 700명 이상이니까 57이 35, 3,500명 이상 6,000명 이내 추천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4,000명을 추천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당시 대통령 출마 포스터입니다. 이거 중앙선관위 심사필입니다. 대통령은 중앙선관위에서 지금 집행을 하죠. 심사필인데 저희 지론이 아까 얘기한 대로 초일국가 건설입니다. 네. 가장 잘 사는 나라 했는데 이거연이 우리 회장님만 잘 살면 안 되니까 함께 잘 사는 나라로 바꿔가지고 초일국가 건설 특허전쟁 기술전쟁 시대에 천재발명가 소박한 우리 대통령. 내가 조금 소박하죠. 조금 아니라 그냥 애기 같습니다. 발명가는 원래 우리 대기장도 좀 소박하시네. 나보다 더 소박하시네. 근데 천재발명가라는 건강에서 탁 지적을 하더래요. 둘째 아들이 이걸 가지고 지금 심사를 하러 갔는데 너희 아빠가 천재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천재도 아닌데 이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사실대로 얘기해야 되니까 저희 아빠는 이미 고교 진학 어려운 수재 쌍변에서 수재라고 이미 선고를 받고 곧 이미 중학교도 수석 졸업, 고등학교 수석 졸업했습니다. 이미 천재는 알려져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그러면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재밌는 거예요.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올린 책이 이 책입니다. 청와대에 있습니다. 청와대 지금 관계자들이 청와대 지금 문서에 쳐다보세요. 이게 들어가 있어요. 저 우편으로 보냈으니까. 국가정책 제안서에 이 책을 주셨어요. 자, 이거 보면 국무기술 특허 창의 아이디어로 국부 창출 및 초일국가 건설을 해놓고 국가정책 제안서 제안자 이옥제로 이게 지금 들어가 있어요. 청와대 문서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줬는데 그 유명한 모 출판사 좀 말하겠습니다. 이 유명한 출판사죠. 이거 여러분 책을 보면 알 겁니다. 여기서 교수 3명을 붙였대요. 이걸 줬어요. 이걸 지금 전자파이라고 하죠. 이걸 줬는데 이거 책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는 좀 표현이 좀 제목이 좀 특별하죠. 여기 없는 표현이 있잖아요. 나는 쓰라 하지 않았어요. 이 교수 3명이 보니까 이것을 붙여도 된다. 이거 이제 선관위에서 천재 발명가를 써도 된다 하니까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이 천재 발명가 정치를 시작하다. 아이씨, 요네. 국가정책 제안사는 그래서 대권 도전에 대한 이제 결론을 내면 반드시 출마. 2020년. 그건 아니고 아까 2020 지금 21대 국회의원 선거인데 뭐 국회의원도 한번 출마해보고 시장도 출마했으니 뭐 이것저것 또 출마할 필요가 있냐 해서 이제 출마를 이거 이제 총선은 별로 신경 안 쓰고 있는데 뭐 당 총재가 오신 거예요. 8년 전부터 2008년부터 안 돼요. 11년 전에부터 나를 안다는 거죠. 그래 이제 정중히 대학고 무슨 강원도 어떤 특별 무슨 회의를 한다는 거예요. 발표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에 대한 이제 중요한 답은 약간 21대 총선에 출마, 그거 20대 대통령의 출마 여부. 근데 이제 그것이 정리하는 출마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아까 답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들이 이제 와서 이리저리 하니까 이걸 출마를 국회의원 총선에 대해서 한번 출마했기 때문에 별로 관심을 안 듣는데 내가 이렇게 정리했어요. 결론입니다. 이번에는 좀 무소속으로 2번 출마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반드시 당을 끼고 간. 어느 당이든. 근데 그 당의 조건이 뭐냐? 이옥재라는 사람을 알아보고 내 능력이기도 하지만 반드시 당선을 전제를 하면 당을 끼고 출마한다. 총선에. 여기서 조금 더 붙여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정신 좀 차려라 한 소리 하겠습니다. 내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그 당은 2022년은 반드시 여당이 된다. 그런 전제에 내년 2020년이죠. 21대 총선은 당선을 전제로 하는 당을 끼고 출마를 할 용의가 있다. 우리는 과거 박근혜 정권을 실패된 정부라고 요약됩니다. 그 기반 위에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했고 2년 6개월여가 이제 경과가 됐거든요. 그렇겠네. 벌써 2년 반. 100점 만점에 몇 점 줄 수 있습니까? 자, 아까 얘기한 대로 대기장께서 무슨 각 분야별로 보면 이제 분야 무슨 북한 관계는 몇 점, 무슨 경제 관계는 몇 점 다다다다다 해서 총체적으로 평균 내 얘기 하십니까? 평균? 하기가 어렵네. 그 참 단적으로 이번에 짧게 대화하겠습니다. 길게 할 수도. 제가 보는 견지입니다. 국가정책연구소장으로서 그동안 국가정책 및 국가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연구한 사람으로서 볼 때는 이게 나란가 할 정도로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지도자라면 자기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첫째는 자기 욕심을 책임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다 아는 얘기입니다. 이명박 얘기하겠습니다. 정도원입니까? 충실했죠. 이명박은 뭐라 그랬어요? 정권 때문에 나온 게 아니고 뭐라 그래요? 이권 때문에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지도자입니까? 이명박 정부 이거는 나가 죽어나고 지금 현 정부 내가 교수로고 학생이라 하면 점수 F 합쳐. 왜? 첫째는 자기 욕심을 채웁니다. 그 가운데서 뭐 잘한 거 하나 정도는 끄집어내는. 잘한 거는 이제 쇼인지 뭔지는 몰라도 북한 관계에 이제 어찌됐든 뭐 물꼬를 트는 듯 보입니다. 다른 전술적 또는 좌파 또는 사회주의 국가 건설 등등 용어가 붙지 않는 이상은 좋다. 뭐 38세인지 48세인지 왔다 갔다 하고 트럼프 능력이지만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이게 내가 보기에는 능력 부족이에요. 포퓰리즘에 휩싸여서 하는 것인데 능력이 한계가 있어. 플라톤처럼 철인왕이 돼야 되는데 이거 뭐 떨어지네 놀래가지고 좀 놀래야 됩니다. 정치인들이. 이게 지금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보기는 그 아들 같은 사람한테 김정은이 어리잖아. 찔찔 끌려다니죠. 응? 트럼프에는 무시를 당하고 최고 IQ 국가 대통령이 이제 그런가 싶은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쨌든 이제 좌파 세력이 돼서 그랬는지 하여튼 그런 부분은 조금 점수를 줄 수 있고 뭐 소득주도 성장이니 어쩌는 것은 나가 이해가 안 돼요. 소득만 올리면 무슨 뭐 됩니까? 그게 더 야단 나지. 이 어려운 경제에. 근데 이제 잘한 것이 있다면 자꾸 얘기하니까 하는데 계획주의적인 성향이 있는 거는 좋은데 계획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 잘한 거 있다. 그나마 그 잘한 거 있다고 참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남북한 관계를 해서 그거의 사회주의로 간이 어쩌니 좌판이 우판이 뭐 하는데 주사판이 하는데 그 남북 관계에 조금 물꼬를 트는 듯 하는 것 결국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문정부에서는 해결을 못 하더라 봐요. 나 같으면 할 것 같은데 못 할 것 같아. 그래서 그 남북 관계 약간 그래도 국민들의 마음을 설레게 한 거 약간 설레게 했죠. 그것은 좀 뭐 잘한 것이 뭐냐고 물으니까 그냥 대답은 해야 되겠네요. 그 정도로만. 저희가 이제 두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현 정권 아니 진보 정권이 자주 자립을 얘기합니다. 국방으로서의 자주 그렇지. 경제 가치로서의 자립. 이거는 대개 19세기 유물이다. 뭐 이렇게 거의 이제 평가되어진 거거든요. 지금 이 문제가 한미 동맹을 위험에 가게 하는 상황이 됐고 한일 우호 협력 체제가 붕괴가 되는 뭐 이런 현상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의 이제 샘플 모델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우리 독일 같은 경우도 우리보다 한참 앞서간 선진국인데 라인강의 기적을 갖고 온 것도 우리가 마셜 플랜이라고 해서 미국의 메인 정책에 의해서 경제가 살아난 겁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좀 강구하겠다. 현 정부가 뭐 이런 지금 주의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라인강 아까 어떻게 연결시킨다고요? 마셜 플랜. 마셜 플랜 어떻게 연결돼? 그건 원래 미국의 정책인데 맞아. 거기에 이제 인용해서 이제 부강국을 만들었고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21세기를 좀 가는 이 와중에서 국방의 자주 경제의 차립 이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게 질문입니다. 이게 국가에 미치는 영향 이것이 국방의 자주와 경제의 자립이 국가 발전 또는 국가에 미치는 영향. 우리 현재 여건상 저는 뭐 19세기 무슨 사상이니 어쩌니 할 수 있는데 자주 자립은 좋은 말이니까 일단 그걸 떠나서 자주는 좋은 말입니다. 왜 좋냐? 특히 국방 자주는 왜 좋냐? 자주가 무슨 사상 자유면 좀 오히려 불편해요. 근데 저 혼자 나가는 것이니까 사상. 근데 이 국방 자주는 필요하죠. 그거는 절대로 왜 남북한 유일하게 대치를 하고 있는 데다가 북한은 사회주의 비인권 국가는 건 인정하죠. 빈곤과 200만, 300만이 죽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국가와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또는 그곳은 핵무기라는 걸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전제하에서 국방자주는 어떻게 뭐 19세기니 뭔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꼭 이루어야 됩니다. 그거는 네. 북한을 지금 앞지르고 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국방자주력이 뭐 미국을 앞지를 수는 없죠. 미국은 세계 국방력 50%를 갖고 있다 했죠. 그러니까 그나마 세계 국방력 50% 이상을 갖고 있는 미국과 같이 힘을 합해서라도 반드시 국방자주는 무슨 퇴물이니 뭐냐 하더라도 이루어야 되고, 제가 만약 대통령 그리고 이룰 거예요. 두 번째, 경제 자립 역시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태양광이 유럽의 1.5배입니다. 국토가 좁다 하지만 좁은 건 아닙니다. 왜 겨울에 보리를 안 심어야 돼요? 왜 그 좋은 밀을 안 심어야 돼요? 그게 희망인 거 아닙니까? 저는 만약에 한 예를 든 겁니다.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밀과 보리를 심게 할 겁니다. 그거는 무공해입니다. 그리고 이 밀과 보리를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군인 급식까지 보고를. 어떻게? 왜 지금 재배하지 않은 이유가 뭐죠? 수익이 없으니까. 돈을 그런 데 써야 돼요. 국가 예산을 농민들이 충분한 부가가치 내지는 수입이 될 수 있도록 그 국가에 수매를 하는 거예요. 가령 한 가마니에 예를 들면 보리 가령 일본 10만 원이면 안 남는데 20만 원 주면 남는다 이 겁니까? 20만 원을 국가에서 예를 들면 금리 써야 됩니다. 농민들이 좀 잘 살아야 되니까 농민들이 잘 살아야 1차 산업이 제대로 돼야 돼. 우리가 결국 1차 산업 아닙니까? 먹기 위해서 지금 지금 무슨 회사도 다니고 하는 거 아니에요. 기자님들도 먹어야 되는 거죠. 1차 산업 중요하지 않아요? 이 정책이 잘못된 거예요. 저는 내가 만약에 국가 지도자가 된다면 1차 산업을 최고로 키울 겁니다. 그 네덜란드 같은 데는 그 나라가 악조건인데도 튤립입니까? 그런 걸로 돈을 벌잖아요. 이 좋은 태양광이 유럽의 1.5배 대단한 축복받은 나라에서 1차 산업 사업을 한다? 그래서 경제 자립은 1차 산업을 자립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 저는 또 어떤 의도로 질문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요하다. 경제 자립 부분에서 상당히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자주국방 문제는 자주국방. 지금 미국의 그 우산 아래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북한은 이미 심해 균형상 우리하고 대비해서 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핵도 없고. 근데 여기서 자주국방을 얘기하면은 미국의 의존도 없이 이게 과연 현실적이겠느냐? 예, 좋은 질문이에요. 아까도 제가 간접적으로 질문이 안 돼도 언급했습니다만 미국은 세계 국방력 50%가 넘죠? 반이 넘죠? 세계 국방력 반을 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국방에 대해서는 내가 이론의 여지가 없다 했는데 현재로서는 무슨 우리나라의 국군 그 어떤 무기나 이것이 북한보다는 앞서 있죠. 현대가 돼 있죠. 북한은 재래식이고 우리는 초현대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북한과 비교했을 때 군사력 이게 좀 얼등하다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핵이에요. 지금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투하된 핵을 믿습니다. 지금 하나 던져버리면 물론 북한이 그런 핵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건 아닌데 지금 소련이나 미국이나 중국 같은 핵 보유국 핵은요 히로시마 약 100배 이상이죠. 지금 한 대 던지면 다 날아가는 겁니다. 지구가 다 민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핵을 가지고 우리 민족 전체를 지키다면 괜찮아요. 한반도 전체를 뭐 통일이 되든지. 그런데 현재는 쉽게 북한이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봐요. 허니 자주국방은 미국을 반드시 끼야 된다고 합니다. 왜? 우리는 핵이 없으니까. 그래서 미국을 뭐 반민이 어쩌니 하지만 미국이 많이 도와주고 그 옆에서 무슨 이승만 정권 어쩌니 좋니 어쩌니 하지만 젊은 세대도 좀 잘 알아야 돼요. 젊은 세대들이 이 나라가 이 선조들 자기 아버지 당신들 아버지 시대에 6.25 전쟁이다. 보릿고개 알아요? 보릿고개. 우리는 나무 껍질, 소나무 껍질 먹고 살았어요. 눈물 나는 시대예요.
젊은이들은 그 시대를 기억을 해요.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경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눈물겹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이 나라를 지킨다는 것은 통일도 전제가 돼야 되지만 자주국방은 반드시 이루어야 되고 더 강하게. 국방이 있어야 이거 자유도 있고 통일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치하고 있는 저런 상황에서 미국을 끼서라도 우리는 자주국방을 꼭 이루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2022년도에 정권을 쟁취하시게 되면 네. 친미, 친일, 친러, 친중, 친북 어떤 정책의 외교정책을 펼칠 계십니까? 또 참 대기자 입장은 좀 곤란한 질문도 그래도 재밌습니다. 이런 분을 만난 게 저 영광입니다. 이런 질문을 또 받는 것도 영광이고. 제가 중국을 갔다 그랬잖아요. 중국을 기술 때문에 갔는데 그때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오찬을 하는 겁니다. 뭐 지방 전국 교통국장하고 이제 보고 이 기술 때문에 세상 보는 눈이 달라졌다 하면서 환영을 했는데 오찬이면 오전에 강의를 오찬을 합니다. 이 기술을 박근혜 대통령이 알면 좋아하시겠네요. 그래요. 그래서 화답을 하기를 내가 이 기술로 대통령 출마까지 했다 그랬어요. 출마 준비까지 했다. 도전했다. 그러니까 오늘 좀 별난 대답을 들었어요. 오늘 대통령 이미지가 보였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때는 이제 이렇게 좀 저가 소박한 사람이지만은 통역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점잖게 주어 동사 목적어 맞게 천천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품위가 있었는지 오늘 진지하게 대통령 이미지가 보였대요. 외국에서. 그래서 기분이 우쭐하고 해서 한 소리가 제가 동서평 그 지도자보다 키가 1cm 큽니다. 내가 1cm 크다면 안 되니까 저 동서평가 키가 같습니다. 기립 박수. 동서평 중국에서 저 우리 중국 와 있습니다. 존경을 받는가 봐요. 13억 먹거리를 그 해결할 정도니까 대단히 존경을 받는가 봐요. 그냥 박수를 치는 거예요. 또 하다 버렸죠. 처음에는 도전이 아니라 출마입니다. 출마해서 좋은 일이 있으면 당선되면 그런 뜻이죠. 5천년 동안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로 관계로 만들겠습니다. 기립박. 자, 무슨 말이냐? 중국, 일본 아까 또 있죠. 러시아, 미국 다섯 나라입니까? 또 있습니까? 친북까지 우리. 북까지. 친미, 친일, 친중, 친러, 친북. 제가 저 끼가 많아요. 끼가 이 모든 나라를 친하게 만들 겁니다. 그래야 지도국이 되죠. 이런 정책을 못 펴니까. 그래서 한 예로 이랬어요. 또 두 번째 중국을 갔을 때는 중국 지도자도 되는데 아니 막 무슨 뭐요 사드 때문에 야단 났죠. 그 왜 사드 간단하다. 내가 대통령이라면 중국에도 한국의 사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 북한 넘어오는 거 방어해주는 어떤 명분을 가지고 그 조건을 가지고 북한이 넘어오는 걸 명분 방어니까. 그러니까 이 사드가 중국이 야단 난 것은 턱 앞에다가 지금 북한을 겨냥한다 하지만 중국도 겨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중국사는 멋쟁이 아니죠. 그럼 나는 이랬어요. 아니 북한을 방어해주는 전제 조건을 걸고 중국에도 사드 배치를 하겠다.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왜 이런 정책을 못 하냐 이거예요. 왜 친화 정책 모든 것을 친하게 하는 이런 정책을 못 하냐. 왜 성경도 일밤치면 오늘밤을 내주라 할 정도인데 서로 이리 양보하고 하면 된다. 그래서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또 북한, 대북까지 있는데 나 오늘 대북 넣은 거 처음 봤네. 이 모두를 나는 친하게 화합하게 할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과 그런 어떤 희망이 있습니다. 다 저는 화합을 시키셨습니다. 영어 한 군데로 치우침 없이 그렇죠. 등거리 외교 정책을 펼치시겠다. 그렇죠. 네, 여기까지 대담 마치겠습니다. 네.